오늘 지지율 얘기 저희가 잠깐 좀 해볼게요. 지지율이 새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네, 에너지경제신문이요. 리얼미터에 의뢰한 정기 주간 조사에서 정권 연장이 48.6%, 정권 교체가 46.2%로 탄핵 전국 이후 처음으로 역전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서 설명드리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약 6개월 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앞질렀는데요. 국민의힘은 46.5%로 전주 대비 5.7%포인트 상승했고요. 민주당은 39%로 3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3.2%는 본인의 마음을 담은 것 같고 3.2%죠. 네. 예. 네, 3.2%포인트로 하락했는데요. 양당 간 지지율 차이는 7.5%포인트로 지난해 7월 3주차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습니다.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 만입니다. 우리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일단 네.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0%, 또 그러니까 국힘이 5.7%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이 3.2%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네네. 이게 또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리얼미터 조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 잘 나오는 조사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네요. 예. 네. 그래서 리얼미터가 야당이 좀 잘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초에 보면 리얼미터에서부터 처음에 조짐이 나왔었어요. 예.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리얼미터에서 뚝 떨어진 여론조사 나왔지만은 일주일 뒤에 조사한 정기조사에서는요 5%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그렇죠. 3주차에서 또 5%, 4주차에서 또 5%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계단식으로 상승한 거를 리얼미터가 처음으로 조사해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여론조사 기관에서 리얼미터 요즘 좀 이상한데? 라고 네. 좀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죠. 그 결과가 1월 초에 나타났었습니다. 네. 여론평판 연구소에서 나왔었죠. 거기서 이제 40% 가까운 넘는 여론조사 나오면서 이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 모두 다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군데가 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모두 다 대통령 지지도가 40%가 훌쩍 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사실상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앞서는 네. 즉 정권 연장을 더 바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면에서 아마도 리얼미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정권 연장의 지지율은 사실상 50%가 넘는 게 아니냐 이거를 감안해서 봐야 될 정도다라는 평가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고발한다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지율 잘 나왔다고 고발 안 하네. 쏙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이 의미가 있는 게 여론조사에는 연장 지수가 있고 교체 지수가 있습니다. 오, 예. 이게 서로 반비례를 하잖아요.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뭐 도청 시청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 어떠한 아무리 잘하는 정부도 희한하게 교체 지수가 높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예. 연장 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도 이제까지 최근 2년 반 동안 했던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교체 지수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마 연장 지수가 높게 나온 제 기억에는 첫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지방 정권 통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남 쪽에는 민주당 인기가 높고 또 그 영남 쪽에는 국민의힘이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도 거기에 있는 시장 군수들도 교체 지수가 높게 나와요. 근데 이 연장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약 5개월 만에 40%가 붕괴가 됐다고 하고 또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연장 아니면은 교체 지수가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질 수 있는데 이거에서도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도 여당이 우세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답한 응답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권 연장이 48.6%로 정권 교체 46.2%를 2.4%포인트 차이로 앞서면서 오차 범위 내 우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여론이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에는요.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점차 집권 여당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제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정권 연장이 48.6%, 정권 교체가 46.2%, 그러니까 2.4%포인트 차이니까 이거는 오차 범위 내긴 한데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정권 연장이 더 앞섰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정권 연장이 더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다시 복귀를 해서 계속 갔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가 혼합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혼합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이유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정당 지지율만 높으면은 이제 새로운 인물을 이제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50%에 네.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기각받고 복귀하는 현역 대통령으로 복귀한 것을 바라는 지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 지금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마 그 원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계엄 사유, 대통령으로서 비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던 사유가 국민들의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공수처와 민주당 그리고 경찰이 그리고 사법부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무리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 이렇게 빠르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면 너무나 불공정하다라는 예. 국민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지금 표로 나타나지 이렇게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이따 또 자세히 좀 나눠볼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과격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탄핵 이후에 보면은 뭐 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이따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식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몰라갖고 일단 간단히만 다뤄볼게요. 워낙 변화무쌍한 분이어가지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오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부정과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요. 4년 만에 역사적인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한 건데요. 네. 트럼프 2.0 시대의 문을 드디어 열게 됐습니다. 동맹국을 포함해서 사실상 PR을 구분하지 않는 미국 이익 중심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한반도를 비롯한 글로벌 안보와 국제 무역 질서가 다시 한번 대변혁의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낮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하는데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그리고 취임사를 한 뒤에 향후 4년간의 국정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는 미국 헌법에 따라서 낮 12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2시에 시작됩니다. 내일 오전 2시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이제 이어질 새벽이죠. 새벽 2시에 시작된다고 네. 하는데 이게 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냐면은 대선 때 사실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취임 당일 하루는 독재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경제, 통상, 이민, 에너지, 대외 정책 등 100여 개에 대해서 무더기 행정명령을 통해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궁금합니다. 예. 네, 트럼프 당선인이 농담으로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미국 CBS 방송은 지난 18일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후 2기 출범을 준비하면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있었던 수주간 상황에 정통한 인사 10명 정도와 인터뷰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고 전해집니다. CBS는 트럼프 당선인은 만약 그들이 그를 탄핵하기를 멈춘다면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구체적인 시점은 기사에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그를 탄핵하기를 멈춘다면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예. 탄핵을 멈추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아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거겠죠. 트럼프가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탄핵을 멈춘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지금 또 미국에서는 특히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던 중요한 우리나라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하나 오션이죠. 조선업. 그렇지, 조선업이죠. 네. 미국에서 지금 배를 군사 방산이 배가 부족해서 배가 지금 연령이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때 납품해 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다 배를 발주하고 싶은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친수능적인 중국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미국의 군사
부품을 납품한 거를 과연 제대로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관세라든가 또 이제 우리나라 관계가 특별한 반도체라든가 이런 관계 속에서도 한국과 특히 윤석열 보수 정권이죠. 보수 정권과 트럼프는 서로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친중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제로가 돼가지고 리셋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아마 내심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인사들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거나 또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전하는 게 중요한데 누가 가냐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국회에서는 외통위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김석기 외통위원장, 예. 김기현, 윤상현, 인요한 의원이 가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영배, 홍기원 의원이 갑니다. 근데 별도로 국민의힘에서 네. 나경원, 강민국, 조정훈, 김대식 의원이 별도로 가요. 별도로 가고 김은혜 의원은 미리 지금 뭐 17일날 비행기 타서 미리 또 개별적으로 취임식에 참석하자고 또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에서는 홍준표, 유정복 시장이 갑니다. 홍준표 시장이 가는 게 이제 좀 가서 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까. 내가 가면 안 돼요. 좀 의미를 보고요. 네. 김동연 지사 초청받았다고 하는데 네. 다보스 포럼 간다고 이제 그 트럼프 취임식은 안 가겠다라고 불참을 밝혔다 그랬고 재계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용진 예. 회장이 가고요.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고 풍산그룹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도 간다 그러고요. SM그룹 우호연 회장, SPC 허영인 회장이 가고 또 현대차그룹에서는 또 경영진들이 참석을 하는데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취임식에 가는 사람과 밤에 무도회에 가는 사람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도회 중요하죠. 네, 취임식 초청장은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무도회 초청장은 별로 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도회가 실질적인 외교와 무역의 장이 될 것 같고요. 정용진 회장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어떠냐? 야, 뭐 대통령 체포했다는데 이게 사실인 거냐, 맞는 거냐, 안정적이냐, 북한은 쳐들어오지 않냐 이런 얘기를 나눌 거고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용진 회장 등 말씀하셨는데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도회까지 간다 이런 소식이 많이 보도가 됐고 그 풍산 류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미국 그 인맥도 굉장히 많고 과거에 이제 학창 시절에 미국에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참고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잘 모르지만 풍산이요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방산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특별하게 더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새벽 2시에 이제 처음으로 임기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임기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다룰지 저희가 이거는 내일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트럼프가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갖고 다룰 수가 없네요. 굉장히 좀 쇼킹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뉴스를 넘어서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한 상세히 준비한 내용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그제입니다. 그제 변호사님하고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라이브 방송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그게 참 어제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발부가 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구속영장 발부였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안 자고 새벽까지 기다렸는데 한 3시까지 기다렸는데 발부 사유가 딸랑 이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거였어요. 15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명확히 돼야 되는데 지금 보도가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본 거는 휴대폰 교체가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보여지는데 휴대폰 교체 시기에 대해서 보도가 너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매체에서. 어떤 매체에는 계엄 전 휴대폰을 했다라고 공수처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견을 들어줬다라는 게 있고 또 어떤 보도는 계엄 전후에 교체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영장 취지 심사를 들어가다 보면 휴대폰 교체가 화두가 되긴 하는데 판사님 이거는 어떠한 행위 이전에 휴대폰을 교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범행과 이 행위와는 그 범죄의 상당성과는 무관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 범죄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했다 하더라도 수사 전에 교체했냐 수사 후에 교체했냐 이것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단순하게 그냥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거는 약간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15글자예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습니다. 딱 15글자인데
4마디면 된다 이것도 아니고 15글자 15글자인데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예전에 그 이미 그때 당시에 탄핵이 됐을 때죠. 탄핵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그때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게 35자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입니다. 재작년 9월에 벌써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할 때 그때 유창훈 판사가 뭐라고 했냐? 600자를 적었어요. 600자를 빼곡히 적었는데 저희가 이따가 다시 다뤄보겠지만 600자를 적었는데 아니 근데 그때 600자나 적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15자다? 이거 너무 그냥 성의 없이 짧게 적은 거 아니냐? 그냥 회피하는 거 아니냐? 법조계에서 그런 비판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15글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게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게 이미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계엄 당시의 상황이 라이브로 아예 중계가 됐잖아요. 계엄합니다라는 순간부터 라이브로 중계가 됐었어요. 좀 그렇죠. 저도 황당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증거가 이미 다 수집된 거 아니냐. 현직 대통령이 인멸할 게 뭐 있느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생방송으로 나와서 전국에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실시간으로 속된 말로 증거로 입장에서 보면 체증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다 남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소집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해제시킨 의결 과정까지 모든 게 다 증거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났고 이미 끝난 지 지금 한 달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관련자들은 모두 다 기소되거나 구속도 됐습니다. 거의 뭐 99%가 된 거죠. 그다음에 도주 우려도 또 없는 거죠. 네. 대통령의 관제에서 어디로 경호원들과 함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가 다 확보가 됐고 진술 다 완료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짧게 한 줄 쓴 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나오는 시각은 대통령을 자범 수준으로 본 거다라는 그런 아주 좀 좋지 않게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정성 문제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휴대폰을 얼마나 많이 이제 교체했는지 아세요? 그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 교체가 중요한 이제 증거인멸 사유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요 8년간 이제 성남시 경기도지사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8번을 핸드폰을 교체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번호를 3개 씁니다. 그리고 원래 한 사람이 최대 많이 쓸 수 있는 번호가 3개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개를 풀로 다 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간이죠. 대장동 사업하는 기간. 이 기간에는요 휴대폰을 3대를 동시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사용했고 단말기도 많이 바꿨고 주로 아이폰을 많이 썼다 그래요. 갤럭시는 3대, 아이폰 5대는 썼었고요. 부인 김혜경 씨는요 5대를 동시에 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썼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측근 배소연 씨라고 씁니다. 배소연 씨는요 휴대전화기를 9번 바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서는 가족과 측근들 전부 다 휴대폰을 이렇게 많이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했어요. 아까 유창훈 판사가 말한 게 이겁니다. 증거인멸 정도를 감안하여 영장을 기각한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정도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 정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하겠다. 근데 대통령은 딱 한 대 있는 개인 휴대폰을 바꾼 그 이유가 증거인멸의 우려다 보는 거는 굉장히 편향된 거고 자범 수준을 보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조국도 민정수석 때 그때 핸드폰 교체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구속영장 기각이에요. 왜냐하면 민정수석 때 사용한 핸드폰은 대단히 많은 정보가 들었기 때문에 굳이 핸드폰을 압수할 사유가 없다면서 기각도 했었고요. 또 실제로 그걸 이유로 본인 핸드폰도 바꿔가지고 증거인멸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근데 왜 대통령만 이런 식으로 핸드폰 한번 바꾼 걸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하는 건지 굉장히 굉장히 법조계에서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결론이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격수 컨디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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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저격수가 이제 드디어 감사합니다. 이재명 저격수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엄 전에 휴대전화를 바꾼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에 뭐 명태균 논란 같은 게 불거지기도 했고 왜 사적으로 밖에다가 통화하냐, 왜 전화번호가 노출됐냐 이런 비판이 언론 통해서도 많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대응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구속의 주요 사유인 휴대폰 교체는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게 전반적인 법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다뤄볼게요. 네. 과거에 제가 다른 판례를 보면은
아니,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이 증거라는 거는 인적 증거가 있고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네. 이 인적 증거, 그러니까 물적 증거 먼저 말씀드리면 물적 증거가 뭐 서류, 서증, 뭐 휴대폰, 뭐 영상물 이런 게 이제 물적 증거예요. 예. 뭐 종이를 불태우던가, 예. 뭐 휴대폰을 교체하던가, 네. 뭐 영상을 컴퓨터에 있는 영상을 삭제하던가 이러면 물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압수수색 영장으로 다 확보가 많이 됐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과정이 이제 생중계로 다 됐기 때문에 물적 증거를 더 이상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인적 증거인데 사실 관련자들이 체포가 안 돼 있으면 인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영장을 발부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 10몇 명이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그 인적 증거를 훼손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지금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러면 대통령 측에서도 아마 변론을 했을 거예요. 판사님 더 이상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제출할 증거도 없고 뭐 무슨 더 이상 제출할 뭐 인적 증거도 없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이 그 증거가 이미 수집됐는데 증거가 예. 이미 다 수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만 하면 되거든요. 진술 조사만 받으면 그렇죠.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이 증거가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거에 구체적인 이유가 좀 굉장히 궁금할 따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공수처도 좀 영장 이제 실질 심사할 때 이제 공수처의 입장도 저는 좀 유심히 봤는데요. 대통령에 대해서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확신범, 이건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네. 이게 법제계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건 증거와 법리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정치적 레토릭을 쓰지는 않습니다. 전형적인 확신범이라 해가지고 이미지 낙인 찍기 효과를 의도를 했다 이렇게 보이고 굉장히 불순한 의도인 거죠. 또 하나 비상계엄 등 극단적인 수단을 다시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행과 대대행이 지금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다시 시도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판사한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사유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 아까 10명이 이미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우두머리로서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한번 볼게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구속 기소된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예.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진상, 김용, 김인섭 등등 10명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된 사망자가 7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정성에 맞지 않는 이런 논리를 편 거에 대해서 공수처가 굉장히 정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건데 이거를 판사가 제대로 보지 않고 수용해 줬다면서 이거는 굉장히 서부지법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봅니다. 저는 이제 그 공수처가 쓴 확신범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확신범. 확신범이 법률 용어가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범죄에 이르렀다. 나는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범죄의 양상에다가 확신범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있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그런 걸 확신범이라 그래요. 나는 이게 양심적으로 나는 총기를 못 든다. 예. 나는 군대 안 가겠다. 근데 확신범이라는 거를 확신범이라 그래서 이거를 처벌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처벌을 안 하는 추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에게는 이유가 있구나. 야, 네가 뭐 다른 사람 괴롭히기 위해서 뭐 한 거나 어떤 다른 목적을 세상을 혼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너 스스로의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형량을 줄여주던가 예. 봐주던가 하는 게 추세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법률 용어를 왜 썼는지 저는 사실 좀 이걸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 서부지법에 있는 차은경 판사가 이날 이날 그 영장 발부를 미리 써놓고 일찍 퇴근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정 넘어서 실제로는 새벽 3시 가까이 돼서 영장이 발부됐지만 본인 퇴근은 아마 자정 전에 나갔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졸속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도 피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가져올 후과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역풍이 불어올지 이거에 대해서도 본인도 스스로 알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조계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이번 영장 발부하면서 그 논란의 핵심인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그렇죠. 될까요? 이걸 판단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게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죠. 판단 안 해줘요. 오로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 얘기만 하고 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원에서도 아마도 이게 갈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법원 내에 있는 전산망에서도 많은 판사들이 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올렸어요. 공수처가 권한이 없다.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거기서 말을 섞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짧게 그렇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하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형평성 관련된 부분은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유창훈 부장판사가 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할 때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밝히면서도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을 감안을 했고 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고려를 했는데 또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인용이죠. 이번과는 좀 정반대 해석으로 보인다. 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가장 중요한 크게 보는 가치는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법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할 때 나왔던 얘기가 현직 야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점 예.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걸로 영장이 기각됐는데 현직 야당 대표보다 공적 감시와 언론의 비판의 대상은 대통령이 더 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훨씬 되죠. 대통령이 더 크게 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을 판단의 기초로 전혀 삼지 않았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정말 법이라는 게 판사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나 혹은 법원에 따라 달라지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님께서 물론 오로지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 또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가치는 법적 안정성이고 유사 사례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법원이 어떻게 해왔나를 보고하셔야 되는 거죠. 조국에 대해서도 그랬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도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 선고를 내릴 때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2심까지도. 네, 징역형이라 해놓고 법정 구속을 내리지 않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한 15자의 증거인멸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한다는 거는 안정성의 좀 침해가 좀 훼손이 심각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영장을 기각할 때 600조의 내용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창훈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딱 쓴 다음에 뒷부분에 신빙성 여부 판단의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사법부가 잣대를 공평하게 적용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유창훈 판사가 때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게 우리 법 연구에 출신해서 그런 거 아니냐. 사법부마다 재판마다 판사들마다 다른 판단, 그러니까 똑같은 증거라든가 또는 어떤 혐의에 대한 소명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판사가 본인에 따라 가지고 영장 발부 기각이 달라지는 것은 그 판사가 우리 법 연구의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창훈 판사도 지금 우리 법 연구의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 그것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도 이순영 판사도 우리 법 연구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장 오동은 공처장도 우리 법 연구의 소속의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의 출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법 연구의 출신들이 너무 쭉 이어져 가지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심스럽게 특정 법원에 있는 특정, 그러니까 하나회라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에 대해서 이미 짬짬이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스스로 작초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지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고 재판에서 조퇴하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예, 근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금을 하고요 헌재 나간 것도 허락을 받아 지금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재판 출석도 재판 조퇴도 마음대로 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 조퇴 뭐 국회 일정 있다가 1분 만에 그냥 끝나고 가버리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죠. 이게 만약에 그 얘기가 된다고 하면 일반 직장인들이 사실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 요구 받을 때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 회사 가야 되는데 회사 가야 되는데 변호사님 재판 20분을 위해서 재판 뭐 1시간을 위해서 제가 회사를 하루 종일 뺄 수가 없습니다. 판사님께 말씀드려주면 안 돼요. 판사님들이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 두세 번은 이해를 안 합니다. 이게 나중에 판단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재명도 국회가 회사 아닙니까? 회사 간다고 재판 1분만 하고 나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질문 이거에 앞서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당이 그런데 이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여당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도 반발하는 상황이에요. 일단 지금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를 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 역시 계엄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가 됐고 현직 대통령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짧게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공수처가 가족 면회까지도 또 차단을 했어요. 이게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 김건희 여사도 못 만납니다. 이거 그 가족도 못 만나게 하는 조치가 제가 아는 사건도 몇 건 있는데 어떠한 유형이냐면 범죄 단체, 범죄 집단, 그러니까 조폭 범죄 있잖아요. 조직 범죄, 마약 범죄, 또 보이스피싱 범죄, 혹은 성범죄인데 그 조주빈처럼 약간 성범죄인데 조직화돼 있는 범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접견을 오던가 면회를 오면 가족이 면회를 오던가 지인들이 면회가 오면 범죄가 더 확산되거나 크게 될 수가 있다. 2차 범죄, 3차 범죄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 면회 금지시키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는 관련자들 다 구속해 있고 증거도 다 지금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는데 이거 왜 가족까지 면회를 금지시키는 거는 좀 굉장히 가혹한 조치인 거죠. 그리고 가족 면회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 그 교도관들이 같이 입회합니다. 입회하면서 녹음도 하고요. 옆에서 받아 쓰기도 하고 CCTV가 다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신호를 주고받고 어떤 뭐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으로서 건강과 안위를 묻는 그런 대화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범죄를 예단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좀 과한 조치를 한 거는 좀 심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어떠한 이유로 잘 알고 있는데요. 저 예전에 수사할 때도 문재인 검찰에서 그때 똑같이 했었어요.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다 접견하는 장소, 가족 접견하는 장소 다 영상 녹화되고요. 옆에 그 다음에 교도관이 아예 이런 중요한 인물의 경우에는 옆에서 다 적고 있어요. 수첩에다 다 받아쓰기까지 하고 있어요. 크로스 체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서신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이거는 좀 선 넘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다른 공범들하고의 접촉 가능성 이 부분도 솔직히. 편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온다 서신 같은 게 오는 경우에는요 다 검열을 해요. 교도관이 다 검열을 하기 마련이고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다 뜯어갖고 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또 밖에다가 또 어디다가 뭐 이걸 쓰겠습니까? 써가지고 이거를 뭐 편지를 써갖고 이렇게 해줘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갖고 하겠죠. 그래서 이 조치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목적이 그거 같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기세를 꺾으려는 것 같아요. 기를 팍 꺾으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만나면서 서로 위로하면 또 힘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아마 길을 꺾으려고 지금 그렇게 좀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냥 옹졸한 안갚음, 괴롭힘이에요, 괴롭힘. 괴롭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는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법 쪽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법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수용 생활이 조금 걱정되는 하나 뭐냐면 조국 대표 있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그 안에 같이 있거든요. 혹시나 조국 대표가 자극적인 언행이라든가 어떤 선동을 해가지고 혹시나 대통령이 한테 무슨 이제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약간 걱정이 돼요. 물론 이제 안에서 다른 이제 수감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접촉을 하지 않게 이제 조정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면 경호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 명 정도가 들어가서 24시간 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불상사에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예언 한번 해보자면은 조국 대표는 아마 조만간에 교도소로 갈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 애매하게 되는 경우에 특히나 이제 조국 대표는 이미 다 기결수잖아요. 확정, 기결수 같은 경우 원래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기간 짧으면 또 있는 경우도 그런 있더라고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이런 경우에 안양으로 많이 가요. 그렇군요. 저는 일단 한 달 안에 간다 예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의 격가지 얘기 좀 하자면 조국 대표 얼마 전에 페이스북 글에 SNS 글에 조국 대표 와이프 부인인 정경심 이 글을 올린 게 뭐 많은 분들이 영치금을 뭐 돈봉투에 넣어서 보내주고 있다. 자 그럼 무릇 정치인이라면 여러분들 보내지 마세요. 저 잘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계좌로 보내주세요. 계좌나 우편환 뭐 이런 거만 된다고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야 진짜 와 거기서도 돈 벌 궁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생각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느 누가 책을 보냈는가 봐요. 그 책 사이에 돈을 끼워서 보냈는가 봐요. 전부 다 반환된다. 돈도 책도 다 내가 못 받는다라고 친절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계좌로만 보내달라.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참 염치가 없어 보여서 저는 보통은 저는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영치금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첫 줄을 읽을 땐 그 내용 나올 줄 알고 봤는데 문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 스케줄을 한번 볼게요. 검찰이 2월 4일쯤에 기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이게 규정이 뭐 뒤죽박죽이에요. 그래갖고 20일의 구속기한 중에서 10일은 공수처가 쓰고 10일은 검찰이 나눠 쓴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위법 수사를 한다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폐해로 어느 것 하나 이거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없습니다. 원래는 일반 형사 사건이면 어떻게 하냐면 경찰이 10일 쓰고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10일 써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검찰 아닙니까? 그럼 경찰 국수본이 10일 조사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10일 조사하고 마지막에 한 뭐 8일 9일쯤에 검찰한테 자료를 넘기고 검사가 기소하고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맞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규정이 없어요. 검사가 10일, 검사가 10일 이런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수처도 지금. 검사니까. 규정이 없어서 지금 정말 진짜 검수완박을 만들어놓고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민주당에서 이런 거 실무적으로 하나하나도 생각을 못했다 생각이 들고요. 이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구속 적부심 청구가 있습니다. 적부심 어디에 청구해야 돼요? 구속 적부심은 이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데 사실 전 이 제도 비판을 약간 하자면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방법원에다가 지방법원에는 근무하는 판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판사님들이 맨날 같이 밥 먹고 맨날 같이 저녁 먹을 거란 말이에요. 내 옆방에 있는 판사가 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나한테 적부심이 와서 내가 이걸 기각한다? 이거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 구속 적부심은 사실은 다른 법원에 청구하게 해야 됩니다.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했으면 구속 적부심은 남부든 중앙이든 다른 데 해야지. 그래야지 판사님들이 서로 부담감이 없는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 기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적부심 신청했던 거 그게 한참 후배 판사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한 판사가 30대 중반의 판사. 그렇죠. 사법 연수원 12기인가 뭐 더 선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선배인 서부지법 판사가 발부했는데 내가 이거를 기각시킨다?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 법조계 판사계 내에서 찍힐 수가 있죠. 그런 부담도 아마 있어서 기각한 게 아니냐 적부심을 그렇게 좀 판단이 들고 또 하나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그게 아까 검찰 검찰 수사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10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가질 생각이 제가 좀 들어보니까는 검찰은 지금 공수처가 수사한 거를 참고하지 않고 전부 다 원점에서 자기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좋습니다. 순서 앞서가지 마시고. 순서 뒤가 있나요? 네네.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수처의 대응법원이 또 중앙지법이잖아요. 중앙지법인데 원래 공수처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구속하는 법은 따로 있고 기소하는 법은 따로 있고 우리 사법체계상 이런 게 존재를 했었나 이런 근원적인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소유지는 또 누가 해야 돼요? 검찰 혼자 공소유지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수처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공수처도 검사니까 또 그 의문점이 들고 이럴 거면 수사권을 왜 조정했나? 그러고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 형사법 시스템을 대통령을 가지고 좀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여기다가 지금 나중에 또 이렇게 특검 문제도 있는 건데 예. 공소유지라는 거는 이제 공판정에 출석을 해가지고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건데 이게 아마 그 검찰이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예. 공수처 검사들이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 검사들이 지금 6명이 영장실질심사에도 본인들이 직접 다 6명이 다 출석을 해가지고 나눠서 PPT를 하거나 발언을 했을 텐데 예. 공소유지도 우리가 갖고 가겠다. 공판장까지 우리가 다 쓰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공수처의 인력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그럼 대통령 수사 말고 다른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기 예. 때문에 이걸 그리고 규정이라는 거는 어떠한 규정을 만들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 사건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나하나 자체가 형사 법적 절차가 문제가 돼가지고 대통령 재판에 이 절차적인 문제부터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수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근데 이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네.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찰에 이게 열흘 후에 오면 원점부터 다시 조사하는 방안 요거를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공수처가 뭐 많이 이제 보도가 됐지만 공수처가 그동안 보여준 역량을 보면은요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사 못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체포영장 청구 여러 번 했었는데 예. 제대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단 한 번 유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1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2심에 가서 무죄로 뒤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1심 유죄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이른바 고발사주라고 하는 사건이었는데 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건인데 그렇습니다. 2심에서 또 무죄가 나왔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인력도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청보다 작은 규모다. 네.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수사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공수처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한 거에 대해서 내용은 검찰이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자신감이 있어야지 공소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처음부터 해야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이렇게 설레발 치면서 자기들 수사하겠다 하고 있지만 네. 과연 그게 얼마나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검찰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검찰 기류가 좀 이런 상황이에요.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를 검찰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수사를 제일 잘하는 거는 맞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국민들의 상식인데 그 검찰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수사를 하나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공소유지를 검찰이 하게 됐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이라는 것이 공개가 되잖아요. 예. 영장실질심사까지는 공개가 안 됐는데 재판장에서 공개를 했는데 수사가 개판인 게 나왔다. 재판장에서 뭐 증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이 죄를 누가 뒤집어 씌울 것이냐. 공판 검사가 이거 뭐냐고 이런 걸 다 뒤집어 씌게 되니까 검사 측에 지금 검찰에서는 야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됐다.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런 기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다고 또 체포가 됐고 영장이 발부됐다고 그 수사가 잘 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봐야 되고 공소유지가 어떻게 되는지 다 봐야 되는데 일단 공수처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수사 기록에 대해서 검찰이 불신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볼 것이다. 그 열흘 동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